핀테크 지원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앉으라고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추운 날씨에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는 화면이 잘 안 보이시겠어요? 그죠? 예, 오늘 핀테크 금융이 바뀐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핀테크 산업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핀테크 산업 발전은 여기 참석해 주신 그 창업자 분들의 주도로 이만큼 발전을 해왔습니다. 또 투자자 분들이 또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저희 정부로서도 규제를 완화하고 또 투자 자금의 조성을 돕고 창업 공간을 지원하고 하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창업과 또 성공을 도와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청사를 출발할 때 옷을 이렇게 입고 나오니까 그 청사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좀 이상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직은 또 이렇게 입는 게 좀 낯섭니다. 그렇지만 이 변화의 시대라고 하는 요즘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에는 이렇게 낯선 것들이 새로운 기준, 뉴노멀이 되는 시대입니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라는 책, 그리고 또 사피엔스 이런 책으로 우리한테 잘 알려진 유발 하라리가 한 말을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유일한 상수는 변화이다라고 했는데 굳이 이 말이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서 변화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이다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10년 전에 오늘의 우리가 사는 모습을 상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는 예측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는 지금과는 크게 다를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러한 변화의 중심에 핀테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바로 여러분들이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핀테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곧 금융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하는 방법, 금융의 범위, 어쩌면 금융의 정의까지 이 핀테크가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어느 유력 일간지에 실린 기사들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4년 된 알리페이가 150년 된 골드만삭스를 앞질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알리바바와 아마존은 더 이상 단순한 유통업이 아니라 거대한 핀테크 업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아마존의 시장 가치가 JP 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합한 것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핀테크가 등장한 지, 핀테크라는 말이 익숙해진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생활 곳곳에 또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이승건 대표님을 비롯해서 핀테크 업계의 스타분들이 참석을 해주셨고 곧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만 이러한 분들의 과감한 도전이 불과 몇 년 만에 우리 사회에서도 아주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로서도 정부도 그동안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바로 핀테크 산업이라고 보고 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핀테크 인프라 구축에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 금융위원회 내 금융혁신기획단 국입니다. 국단이 이로 핀테크 지원 전담 조직을 갖추었고 핀테크 지원 예산도 최초로 확보했습니다. 한 80억 원 가까운 금액입니다. 그리고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과 인터넷 전문은행법이라는 아주 중요한 제도적인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새로 마련된 법 제도와 또 예산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2부 순서에서 저희 금융위원회 사무관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게 별로 그렇게 테크 제품이 아닌가 봐요. 저희는 올해가 핀테크 산업의 골든 타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온 것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나가는 시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저희 금융위원회로서는 지금까지 마련된 인프라를 토대로 해서 보다 많은 글로벌 핀테크 업체가 탄생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 금융권 전반에 또 우리 경제 구석구석에 핀테크가 확산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으로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 그리고 자원을 집중해서 핀테크 혁신을 위한 집중 지원 그리고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핀테크가 우리나라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핀테크 생태계가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핀테크 생태계에 충분한 자본 그리고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수요를 창출해서 핀테크의 영토를 넓혀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유니콘 기업들이 보다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남은 시간에 이를 위한 주요 전략 방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림이 샌드박스입니다. 모래상자죠. 작년에 금융혁신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올해 4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저희 금융위원회 박정원 사무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주요 내용은 혁신금융 사업 서비스업자로 지정을 하고 지정이 된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제가 적용이 유예되거나 면제되는 특례를 부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상당 기간 배타적인 운영권을 부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만 있다면 이러한 안전한 규제 샌드박스, 모래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것입니다. 혁신금융 서비스의 지정을 생각하고 희망하는 업체들이 꽤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이 법은 4월 초부터 시행될 텐데 저희는 이달 말부터 사전 신청을 받아서 여러분들께서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금융 서비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회사마다 저희 금융위원회 사무관들이 한 사람씩 전담해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100여 개 정도의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45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 테스트, 혁신 서비스 테스트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혁신금융 서비스의 지정부터 안착이 될 때까지 전 과정을 저희들이 꼼꼼하게 지원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활용 있으시길 부탁합니다. 올해 무엇보다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핀테크에 대한 투자 확대입니다.
금융회사의 핀테크의 기업에 대한 출자 제약을 해소하고 또 성장 단계에 맞추어서 그에 맞게 자본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고쳐나갈 것입니다. 여기 있습니다만 핀테크 전용 펀드, 혁신 모험 펀드와 같은 대형 투자 자본들을 통해서 조성된 자본이 핀테크 기업들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는 물길을 만들고 또 그 물길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회사에서도 많이 참석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이제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기 전에 핀테크 업체와 투자회사들 간의 사전 미팅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그 시작이겠고 앞으로 성공률 높은 중매쟁의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저희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들을 계속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난해 핀테크 규제개혁 TF를 구성했습니다만 이 TF에서 현재 약 200여 개 정도의 그 규제 개선 과제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 안 된다고 했던 것들도 다시 보겠습니다. 얽히고 설킨 복잡한 규제들일수록 적극적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만족하실 만한 성과를 이번 1분기 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답은 분명히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금융혁신지원단을 맡고 있는 권대영 국장부터 또 송현도 과장, 오늘 여기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핀테크 요정으로 알려져 있는 송현지 사무관까지 매주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매주 한 번씩 여러분들과 핀테크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난주 국무회의 때 대통령께서 저희 장관들한테 당부를 하셨습니다.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우리들이 찾는 답은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또 정부의 도움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청년 창업가들의 낡은 수첩 안에 있을 수가 있다. 피부치들의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라라는 그런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첩 안에 담겨있는 고민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산업을 지탱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결국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핀테크 산업이 점차 번성하면서 일자리의 구조도 크게 바뀔 것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를 한 일자리는 이미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인공지능, 클라우드와 같은 어떤 그 신기술과 융합돼야지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점차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부도 현장의 인재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이 최대한 맞춤형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꿈에 맞도록 창업 공간도 넓혀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핀테크 지원센터가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핀테크 지원센터 그리고 또 강남에 위치한 디캠프 그리고 내년에 완공이 될 마포에 위치한 마포 혁신센터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고 또 놀이터로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핀테크와 기존 산업, 기존 금융업 간의 경계가 계속 허물어지고 넓어져야 됩니다. 개방과 경쟁을 통한 지급결제의 인프라 혁신, 그리고 마이데이터 등 빅데이터 산업의 육성, 그리고 P2P 대출 제도 도입된 지 몇 년이 됐습니다만 아직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이 관련된 규제 법제화 등을 통해서
핀테크 산업이 뻗어나갈 수 있는 경계를 넓혀나가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보다 많이 출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특히 핀테크 기업이 금융권에 원활하게 진입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업무를 한꺼번에 다 수행을 하려면 인가가 복잡할 텐데 하나하나 그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면 시장에 진입하는 데 훨씬 편리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금년 5월에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를 개최를 해서 해외 규제 당국, 금융 당국이라든지 해외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의 핀테크 산업을 알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핀테크를 직접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좁은 국내 시장만이 아니라 국경 없는 그런 글로벌 모델을 추구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그 주요 시중은행의 핀테크 관련 임원 또 부장들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기존 금융권 역시 할 일이 많습니다. 기존 금융회사들도 그동안은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소극적인 측면, 방어적인 측면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요 은행들을 비롯한 기존 금융회사들은 핀테크 업체의 출연을 일종의 그 위협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연못이 두려워서 익숙한 웅덩이를 떠나지 못한다면 보다 넓은 세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금융회사들이 현재 안주해서 자기 혁신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주요 은행들도 최근 몇 년 동안 핀테크 전담 조직을 만들고 또 변화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나갈 뿐만 아니라 변화를 이끌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금융 질서에 어떻게 보면 도전해오고 있는 이러한 그 핀테크 업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함께 가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핀테크 랩을 통한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또 핀테크 회사에 대한 출자 확대 등을 통해서 연계성을 더욱 높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정부도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고 또 필요하다면 그러한 인가 절차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결국 기존 금융회사들 스스로가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일종의 핀테크 기업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건한 자는 보상을 얻을 수 있지만 혁신적인 자는 역사를 바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이 핀테크 혁신의 새로운 역사를 쓰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금융산업, 미래 금융산업의 주인공입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 많이 하셨는데 화면이 잘 안 넘어가서 애를 좀 먹으셨는데요. 다음 발표하시는 분들께서는 초록색 버튼을 꾹 세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핀테크 산업을 이끌고 계신 선도기업 대표들께서 경험담과 후배들에 대한 당구 조언 그리고 당국에 대한 건의 등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길지 않은 관계로 대표님들의 스피디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핀테크 기업인 비바 리퍼블리카의 이승건 대표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스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비바 리퍼블리카 팀의 이승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핀테크 지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해 주신 우리 최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권대영 단장님, 그리고 금융위원회 모든 분들, 핀테크 관계 분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토스는 2015년 2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 현재 누적 가입자는 1,100만 명이 넘었고 대한민국 20대의 65%가 사용하는 서비스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누적으로 송금된 금액은 30조 원 정도 되고요. 임직원은 200명 정도 되는 작은 기업이지만 매달 아주 빠른 속도로 팀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태까지 2,200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전부 외자로 유치를 했고요. 싱가포르 투자청이라든지 구글, 아마존 등에 투자를 해서 유명한 클라이너 펄킨스와 같은 아주 유명 투자사들도 이제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런 어떤 외형적인 성장에 힘입어 저희가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중에 작년에 이어 28위로 또 등재가 되어서 한국 기업으로서는 이제 최초로 계속 등재가 되고 있는 그런 성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의 시작은 사실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국민들이 매일 하는 송금이 너무 불편하니 이걸 좀 편하게 해보자라는 거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저런 화면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10,000원이나 몇천 원을 송금할 때도 OTP나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했고 반복적인 정보 입력이 필요했었습니다. 결제도 굉장히 불편했었는데요. 이제는 토스의 등장에 힘입어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됐고 기존 금융권이라든지 많은 업체들에서 사실 간편 송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누구나 할 수 있는 범용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시작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13년 12월에 베타 서비스를 오픈했다가 안타깝게 이제 폐쇄가 됐었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혼자의 노력은 아니지만 14년 중반에 핀테크에 대한 그 사회 인지도가 굉장히 제고가 되면서 새로운 이제 해석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 결과 15년 1월에 금융위원회에서 간편 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법령 해석서를 주시게 됐고 그걸 기점으로 서비스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5년 이전에는 이제 안 되었던 것이 15년 이후에는 가능하게 되면서 불과 몇 년 만인 2019년 지금 현재는 거의 모든 IT 기업들이 이제 제공하는 간편 송금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게 토스가 그냥 단순한 시작점이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등장하는 수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이와 같은 규제 샌드박스라든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서 그동안 불가능했지만 새로운 혁신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이 앞으로 더 열릴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송금에서 시작을 했지만 금융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금 사용자 경험과 유저 경험을 이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출, 중개, 그리고 보험, 조회라든지 계좌 조회라든지 신용 조회 등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고 저희가 냈던 대부분의 서비스는 한국에서 거의 최초로 저희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 당국의 어떤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법령에 대한 어떤 유연한 해석이 많이 필요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얻을 수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진화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주 글로벌하게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이미 최종국 위원장님께서 많은 이제 혁신적인 방안들을 발표해 주셨고 오후에 이제 저도 어떤 내용들이 발표가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새로운 규제 완화 움직임에 너무 환영하고요. 더불어 저희가 이제 굳이 제안할 것이 있다면 핀테크 기업의 어떤 위상 강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핀테크 기업들은 이제 기존의 어떤 10년 전에 만들어진 어떤 규제 체계로 인해서 실제로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데도 제공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높은 책임을 부과해 주시고 그에 맞는 더 높은 권한도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다면 더 편의가 높고 소비자들에게 이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스와 함께 간편결제 시장을 이끌고 있는 카카오페이 유영준 대표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페이의 류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중부 금융위원장님이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말씀을 드리니까 확실히 올해 뭔가 정부에서 많은 것들 준비하시고 진짜 지원해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금융에서 또 선진화에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 카카오페이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더욱 그 모바일 지불결제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 좀 제언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카카오페이는 대한민국 최초로 공인증서 없이 간편결제를 만드는 서비스를 런칭했고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이후 카카오톡으로 또 인증서 없이 편리하게 송금하실 수 있는 간편 송금 서비스까지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써주고 계시고요. 단순히 결제와 송금에 머물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종이 고지서가 월에 2천만 장 정도가 발급이 되는데요. 아마 이걸 알고 계신 분들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낭비거든요. 2천만 장이라는 종이 고지서를 매달 찍고 이걸 또 인편으로 배달을 하고 또 그걸 보고 납부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카카오톡으로 고지받고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청구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특히 또 해외에서 되게 선진 사례라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최근에는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인증이라는 서비스까지 런칭을 해서 이제는 PC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본인 확인하고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까지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결제를 드디어 시작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그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는 QR 결제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은 무료로 결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현재 신청해주신 가맹점이 12만 개 정도 됩니다. 예. 이러한 저희 서비스를 바탕으로 저희 카카오페이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회원수는 2,6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거의 경제 인구 분들은 다 카카오페이 가입을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에 한 1,500만 명 정도의 사용자가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래액은 계속 성장을 해서 지난 12월에 월간으로 3조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액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연으로 보면은 지난 한 해만 20조 정도 가까운 거래를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거래액이 계속 늘고 있는데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오프라인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거나 쓰는 비율은 온라인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프라인에서 결제는 아무래도 신용카드가 좀 강점이 많고 편리하다 보니까 이 모바일에서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희는 계좌 기반의 결제다 보니까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금 잔액이 있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교통시장에서도 지하철, 버스 이런 곳들에서도 모바일로 결제하기 위해서는 후불이 필요한데 저희는 이제 계좌 기반이다 보니까 선불로만 결제가 되기 때문에 교통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부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자금융업자들한테도 소액의 여신을 좀 허용을 해주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결제 혁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용자분들이 은행 계좌에서 결제를 하게 만들 때 그 사용자분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렇게 옮기는 건건이 저희가 은행에 비용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또 굉장히 큰 부담이 되다 보니까 어떠한 무언가 좀 편리하거나 비용 혜택을 고객한테 드리는데 좀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크진 않더라도 소액 여신이 전자금융업자에게도 허용이 된다면 저희가 모바일 결제가 더 활성화될 것이고 특히 교통 분야에까지 좀 지원이 돼서 이제 정말 지갑, 카드 없이 휴대폰만으로 다니면서 경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쯤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내 크라우드 펀딩 시장을 이끌고 있는 와디즈 신행성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와디즈 신혜성입니다. 오늘 자리를 준비하면서 과거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2015년도에 저희가 핀테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셨던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과 이제 3년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큰 장이 열리게 되고 있어서 너무 기쁘고 오늘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와디즈는 앞에 이제 제가 사막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와디즈라는 회사는 사막의 강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서비스를 회사를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약 110명 정도의 인원들이 함께 이 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일을 시작할 때 우리나라의 정말 스타트업들이 그리고 뭐 중소기업들이 자본을 조달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들을 이제 보고 어떤 핀테크라는 단어가 있기 전부터 소셜 네트워크의 이런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이 일을 좀 만들어봐야겠다 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와디즈는
특별히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지만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되게 어려운 그것을 저희는 신뢰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뢰자본을 바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서비스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그 결과 저희는 트러스트 캐피탈리스트가 되자라는 꿈을 가지고 이 일들을 지금까지 이제 만들어 왔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 서비스를 런칭하기 이전에 이러한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좀 알리기 위해서 연구소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출판하고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2013년도에 금융사업자로 시작할 수가 없어서 어떤 변형된 커머스 형태의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2015년도에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되게 됐고 2016년 1월 25일에 어찌 보면 이제 핀테크 사업자로서 처음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라이센스를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이라는 라이센스를 1호로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이제 많은 사례들을 만들게 됐고 또 최근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저희가 스타트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좀 더 올려주시겠다는 결정을 해주셔서 기존의 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한도가 또 증액되는 그런 지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에 있는 다른 크라우드 펀딩 회사들이랑 강력한 제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이 더 빠르게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현재 만든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전달해주는 리워드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금융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 한 해만 약 6,000개에 달하는 회사가 와디즈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 가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례들이 그동안 발생을 해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들, 또 바이오 회사들, 또 제조 회사, 뭐 그런 거 하면은 뭐 제주도에 있는 빈집을 재활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공동 숙박 시설을 만드는 일들도 진행이 됐었고 또 뭐 최근에 대통령의 맥주라고 불리고 있는 이제 수제 맥주 회사 같은 회사들이 또 투자를 받고 많은 영화들, 너의 이름은 노무현입니다. 그리고 상업 영화들까지 다양한 사례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이제 바탕 속에서 와디즈는 국내에 기존에 없었던 어찌 보면은 정부가 오로지 정부 혼자서 하고 있었던 역할에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는 역할들을 충실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없었던 이 핀테크 서비스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도가 만들어지고 법이 바뀌고 이런 다양한 지원을 지금까지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하지만은 핀테크 스타트업이 성장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와디즈를 이용하는 많은 스타트업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고 가능성을 가지고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라인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해서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득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융투자업자라는 해석을 받음에 따라 가지고 금산법에 따라서 관련된 비금융업을 할 수 없다는 좀 해석을 좀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지난 여름에 위원장님께서 이제 개선을 해주시겠다라는 또 발표도 해주셨었고 또 입법 발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앞으로 핀테크 회사들이 제도화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전체적인 기존의 전통금융기관하고 동일한 형태로 제도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좀 더 가볍게 그런 규제들을 해주신다면은 핀테크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을 잘 활용해 가면서 성장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P2P 대출을 주도하고 있는 8% 이효진 대표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의 이효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리 마련해주신 최종구 위원장님과 또 금융위 관계자들 그리고 핀테커 동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2P 대출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핀테크 산업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유니콘 핀테크 산업 중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민간에 의해 자생적으로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앞장서고 있습니다. P2P 작년에 한 해 동안 P2P 개인 신용 대출이 절감한 이자 비용이 약 124억 원인데요. 앞으로 이제 산업이 더 발전하면은 세금 한 푼 늘리지 않고 이자 절감을 한 1조월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8%는 혁신 성장 기업에 자금 공급을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패스트5 같은 경우 저희 8%를 이용할 때는 직원 수가 5명이었는데 3년 뒤에 75명으로 5명의 회사가 됐고 지금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8%를 이용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 수익뿐만 아니라 사회의 순기능을 촉진하는 임팩트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8%는 소액 자동분산 투자 기능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2017년에 금융감독원에서 권장한 바 있는 그런 방향입니다. 예를 들면은 클릭 한 번에 100만 원을 5,000원씩 200명에게 이제 분산 투자를 해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P2P 대출은 기술을 통해서 금융을 혁신할 것입니다. 저희가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더 좋은 대출 조건을 제시하고 또 인공지능, 플랫폼 운영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해서 자금의 선순환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올해 이제 법제화를 앞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요. 법제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에 적극 찬성합니다. 당장은 지켜야 할 규제가 많아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신뢰를 얻어서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보호와 혁신 성장 큰 방향을 위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금융기관의 P2P 투자를 적극 허용하는 것과 두 번째는 자기자본 대출의 제한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기관이 P2P 투자를 할 때 비율 제한 없이 대출 채권의 100%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실효성이 있습니다. 또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께 적시에 자금 공급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대출의 일부 허용이 필요합니다. 앞서서 이제 이 산업이 발전한 국가들을 살펴보면은 이 두 가지 방향이 주요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올해 이제 올바른 방향의 법제화를 통해서 산업 발전의 원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주도하는 뱅크샐러드 레이니스트 김태훈 대표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뱅크샐러드 김태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업 발전에 불철주야하시는 많은 분들 앞에서 뱅크샐러드를 소개하게 되어서 정말로 기쁜 마음입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는 은행, 카드, 보험, 증권, 어렵고 복잡한 금융을 공부하면서 머리 아픈 금융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 내 금융 데이터를 한 번에 모을 수 있는 마이데이터와 뱅크샐러드가 만나면서 소비자의 금융 생활은 확연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하나로 사람들이 내 돈을 손쉽게 관리합니다. 내 수입과 지출은 얼마이고 내 재산은 작년보다 얼마나 늘었는지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나의 재무 상태를 분석합니다. 뱅셀은 서비스 출시 1년 8개월 만에 3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고 현재 220만 명의 회원이 가입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루에 3만 명의 신규 다운로드가 지금 발생하면서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고객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늘어납니다. 뱅크샐러드의 카드 추천 서비스는 소비자의 1년 소비를 분석하여 지금 가진 카드보다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카드를 추천해줍니다. 매년 3만 명의 소비자가 뱅셀이 추천한 카드를 선택합니다. 뱅크샐러드는 모바일 앱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신용카드 발급을 많이 받는 채널입니다. 풍부해진 데이터로 고객의 권리도 늘어납니다.
뱅크샐러드는 KCB와 제휴하여 신용 보충 수단인 국민연금 납부 정보, 세금 납부 정보 등을 지문 인증 한 번으로 제출해서 고객의 신용 점수를 즉시 올려주는데요. 현재 2만 명의 고객이 신용 점수 14만 점을 올렸는데 이는 은행의 대출 리스크를 낮출 뿐 아니라 고객의 금리를 평균 0.3% 줄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가 만나서 고객들의 미래도 안전해집니다. 저희가 런칭한 보험 설계 서비스는 지문 인증 한 번에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건강검진 데이터를 가져와서 고객의 위험 질병을 예측하고 보장을 설계하여 가장 낮은 보험료의 보험을 추천해줍니다. 국민 의료비 걱정을 덜기 위한 보험이 제 역할을 하게 되길 바라면서 만든 서비스입니다. 네, 저희 뱅크샐러드는 금융 데이터 개방, 마이데이터로 발전하는 이런 변화들을 데이터 드리븐 파이낸스라고 부릅니다. 고객 데이터를 오직 고객의 권리와 능력 증진을 위해 쓴다는 원칙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지켜나간다면 금융사는 기발하고 참신한 맞춤형 금융상품 시대를 맞이하고 고객이 받는 금융 서비스는 혁신적으로 늘어나며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의 돈 관리는 훨씬 더 쉽고 효율화될 것입니다.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가 되기 위해 그리고 데이터 드리븐 파이낸스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혁신의 골든타임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핀테크 각 분야별로 혁신적인 기업의 사례 발표들을 먼저 들으셨습니다. 이제는 핀테크 기업들을 물심양면 지원하면서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고 계신 핀테크 랩과 투자자분들의 말씀을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지주 조용서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한금융그룹 조용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말씀드릴 게 저희 엑셀러레이터인 신한 퓨처스 랩입니다. 저희 신한 퓨처스 랩은 2015년 금융권 최초로 여기 계신 핀테크 여러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거기서 나온 혁신적인 서비스 아이디어를 다시 저희 신한그룹에 적용해서 저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완성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4기를 거치는 동안 한 72개 기업들을 육성을 했고요. 그중 한 43개 업체하고는 실제로 저희 금융그룹 내부에 적용되는 혁신 사업 모델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한 23개 업체에 81억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현재 서울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신한 퓨처스 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4기 정도를 맞아서 작년에는 퓨처스 랩의 2.0 전략을 새로 수립을 했는데요. 향후 핀테크 이외에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된 AI, IoT, 빅데이터, 그 다음에 생활 플랫폼, 더 나아가서 사회적 벤처까지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고요. 특히 오늘 아까 최종구 위원장께서 강조하셨지만 직접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를 할 생각이고 단순히 공간 제공을 넘어서서 클라우드를 활용한 IT, 인프라까지 제공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원래 15년도에 한 60개 업체 정도가 지원을 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350개 정도가 지원을 하면서 아마 명실상부한 대표적인 한국의 핀테크 육성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저희 자랑스러운 61개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퓨처스랩 동문 기업들의 리스트고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기 1기에는 저희 P2P 대출에 있어서 대표주인 어니스트 펀드 저희가 P2P 대출 투자금에 대한 서비스 신탁 서비스를 같이 개발을 했었고요. 1기에 또 블록콤 저희 같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그룹 전체의 통합 인증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상용화 예정 중에 있습니다. 2기의 파운트는 저희 신한금융투자하고 로보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를 같이 개발을 했었고요. 3기의 스몰티켓은 인슈어텍입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 채널 확대 전략을 저희 신한생명과 같이 하고 있고요. 4기 비주얼 캠퍼는 시선 처리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기술을 저희는 ATM에 적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특히 저희가 제2의 홈마켓을 생각하는 베트남의 진출을 돕기 위해서
작년에는 사이공 이노베이션 허브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고요. 실제로 작년에 3개 한국 기업들을, 핀텍 업체들을 베트남에 진출시켜서 협업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투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향후에는 일단 신한 퓨처 스텝을 통한 시드머니뿐만 아니고 그룹사 투자, 여러 그룹사들, 저희 은행카드, 금투생명의 그룹사 투자들을 하는 것을 넘어서 올해는 그룹 차원의 벤처펀드를, 창업 벤처펀드를 1,000억 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 퓨처스랩 기업들의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생각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한 23개 업체에 투자한 금액이 81억 원이 되는데 기업 가치로는 한 3천억 정도에 육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한 퓨처스랩의 DNA를 글로벌로 확장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베트남의 퓨처스랩을 열었고요. 올해에는 동남아 주요 국가인 인도네시아 등의 제3의 퓨처스랩을 열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부터 저희 퓨처스랩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 5기 모집에 들어갔는데요. 2월 15일까지 이번에 모집할 생각이 있으니까 여기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장사다리 펀드 내 150억 원 규모의 핀테크 전용 펀드를 책임지고 계시는 서종군 성장금융본부장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종군입니다. 핀테크 기업이 사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의미를 말씀을 주셨는데, 금융위를 기술한 어떤 규제 환경, 이런 기반을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쉽게 말하면 돈벌이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본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세 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 투자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장사다리 펀드는 그 초기 시장이라서 민간 자본이 순수하게 들어오기 어려운 영역을 좀 더 위험 자본의 역할을 하면서 기업들이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성 펀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스크린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차례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핀테크 투자에 대한 글로벌 투자 도형들은 여러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을 있었던 것처럼 그 엔터 파이낸셜로 알려져 있는, 우리한테는 널리 알려져 있는 알리페이라는 회사에 최근에 자금 조달한 기업의 가치가 170조 원입니다. 원화로 170조 원이면 우리 국내 좀 금융사를 언급을 했긴 했지만 워낙 그 국내 금융사에 비해서 급성장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아까 토스 이승민 대표님께서는 해외 자본만 조달하셨다고 했는데, 이 기업들은 저희 성장사다리 펀드가 이미 투자를 한 그 핀테크 업체들입니다. 익히 많이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고요. 토스를 비롯한 센터비, 아까 언급하신 파운터, 다양한 어니스트 펀드도 있고 90데이도 있고 다양하게 자금 조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장사례펀드는 전체 38개 기업에 총 1,365억 원을 그간에 투자를 했었고요. 연간 한 10개 기업에 한 280억 다양하게 투자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성장사례펀드는 스타트업 내지는 엔젤 단계에서의 투자도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고, 규모 있는 투자 50억, 200억 다양한 투자가 현재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힘이 있어야 되네요. 네. 예, 그 성장사례펀드가 그동안에 핀테크 기업에 투자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시장 인식이 있어서 별도의 전용 펀드를 만들어서 핀테크에 대한 투자를 좀 더 촉진할 수 있도록 전용 펀드를 만들어서 작년까지는 펀드 결성에 집중을 했다면 올해부터는 기업 투자를 직접 실행하는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규모는 아직 작습니다만은 적어도 최소한 150억 이상을 핀테크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입니다.
핀테크 기업들이 많이 계시니까 위원장도 계시고 많이 계신데 이 투자사들이 핀테크 기업을 바라볼 때에는 제가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니까 두 가지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규제 완화를 말씀을 하시는데 핀테크 기업이 영속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관점이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규제라는 관점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이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업은 투명한 운영 방식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서 나중에 저게 무너지게 되면 핀테크 산업이 영속할 수 없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사가 바라보고 있는 또 하나의 관점은 다른 좀 이렇게 무거운 산업에 비해서 핀테크는 굉장히 급성장하고 빠르게 변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기술 그리고 빠른 시장을 흡수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만이 투자사가 선호하는 기업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금 조달을 하실 때는 그런 핀테크 기업의 특징을 좀 잘 감안을 하셔서 그 투자사고 미팅을 마련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 화면을 넘기시면서 뭐 테크가 적용되지 않았나 그러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 PT 기법입니다. 이 플랫지라는 기법인데 위원장님 아마 그동안에 PPT만 하셔서 누르면 바로바로 넘어가는 화면인데 이건 플랫지입니다. 사실 그래서 굉장히 어제 위원장님 저녁에 공부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새로운 시도인데 위원장님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 보면서 저희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고요. 제가 최근에 영화를 하나 본 게 있는데 우리 말과 글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말모이라는 영화가 최근에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많이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영화 대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훨씬 더 값어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보고 저희도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도 그 중에서 한 걸음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제 금융위원회 하시고 싶은 말씀, 건의사항도 좋고 칭찬도 좋고 질책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손들어 발언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총괄을 위해서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께서 앞에서 질의를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희망하시는 분 손을 드시고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렉셔널의 대표인 정지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디렉셔널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자유로운 주식 대차 기회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P2P 주식 대차 플랫폼이고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대차 시장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가 없는데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주식 대차를 자유롭게 하고 공매도 시장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창업을 시작했을 때 두 가지가 제일 걱정이었는데 첫 번째가 규제 이슈였거든요. 근데 규제 이슈가 이번에 금융혁신특별지원법 빨리 이렇게 제정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두 팔 걸려 환영하고 아마 제가 제일 기다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걱정이 기존 금융업계랑 어떻게 협력을 잘 할 수 있을까였거든요. 아까 최종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핀테크 업체가 기존 금융회사와 이제 협력을 잘 하기가 이렇게 작은 핀테크 같은 경우는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교 역할을 금융위에서 해주실 계획이 있는지 해주실 수 있는지 이걸 제언 겸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질의를 다 받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분 손들어 표시해 주시면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카오뱅크의 송영근입니다. 저희 금융회사나 아니면은 전자금융업자 등 핀테크 업체들이 지금 혁신적인 금융을 제공함에 있어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적금 매체 발급에 대한 규제 완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아이디 패스워드나 뭐 숫자 6자리와 같은 핀번호 그리고 패턴과 같이 우리 비대면에서 쓰는 이런 수단들이 다 전자금융거래법에 있는 접근 매체인데 실제로 그 전자금융거래법에 있는 법령에는 발급 시에 본인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부 규정인 전자금융감독 규정에서 갑자기 이제 실명 확인하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쪽에서 많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법령의 취지에도 맞고 그리고 현재 금융 환경에 맞게 그 본인 확인으로 감독 규정을 좀 바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신 분 손들어 표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한카드에 있는 디지털 본부장 유태현입니다. 먼저 이렇게 건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금융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현재 카드업계에서는 손가락 지문이나 또 안면 인식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한 생체 인증과 결제를 적극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간편결제처럼 활성화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으로는 아까 앞서 이야기가 있었듯이 실명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모바일 앱을 고려하면 앱 결제처럼 간단한 본인 인증으로도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KED 하나은행의 박승배 부장입니다. 핀테크 지원 과정에서 직접 투자나 공동사업 추진, 각종 계약 체결을 할 때 그 후에 예기치 않은 손실이나 좀 실패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책임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면책 규정이나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저희 같은 금융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핀테크 지원 업무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의 면책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을 좀 고려해 주실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고 추가적인 질문은 2부 행사 때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용 올리는 자산관리에 발달을 서비스하고 있는 티밍크의 김형석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한 25만 점 정도 국민들의 신용 점수를 올려드렸는데요. 사실은 작년 3월에 창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현장에서 겪었던 두 가지를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앱을 출시하던 7월 달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규 사업자로서 저희가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정책에 의해서 이 사업을 접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규제를 혁신하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뉴 노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새로운 규제를 철폐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만들어서 새로운 산업을 혁신시키는 이런 정부의 움직임이 또 다른 규제가 돼서 새로운 도전자들에게 또 다른 울타리가 되는 울타리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신생 스타트업들한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울타리법이 되지 않기 위한 규제의 보완점들을 조금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건의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스타트업을 하면서 아까 처음 질문과도 일맥상통합니다만은 저희가 소통을 하고 다른 기관들 그리고 다른 금융사들을 만나는데 들어간 비용, 그러니까 시간적인 소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전체 스타트업으로 합쳐진다 그러면 사실 소통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핀테크 지원 센터도 있고 많은 소통의 채널들이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변화의 관점에서 정부가 규제 관리 감독 기관이 아닌 인큐베이션 플랫폼으로서 어떤 이런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는 컨소시엄이라든지 금융, 시비사, 핀테크들이 함께하는 그런 컨소시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주도해주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건의를 좀 드립니다. 마이크를 받으신 분이 계시면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안녕하십니까. 국민은행에서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김연희 팀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가 국민은행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 협업부터 작게는 협업부터 크게는 투자 부문까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금감원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작년 11월에 금융위와 금감원이
저희가 이제 만약에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을 투자를 할 때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빨리 확인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마련을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금융혁신기획단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혹시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감독원 수석부원장께서도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종합적인 답변을 장관님이 하는 걸로 잘 알고 준비를 못했는데 제가 직접 하니까